스님이 말했습니다. 팔척귀가 그냥 사라졌다는 건 이상하지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라 불린 그 존재가 그렇게 쉽게 사라졌을 리 없다는 것. 그건 마치 죽은 줄 알았던 기억이 몸 어딘가에 살아남아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는 듯한 예감이었습니다. 팔척귀는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억울함이었고 왕실의 기록에서 지워진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는 다시 누군가의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누구일까요? 누가 그 원한을 품고 있던 걸까요? 풍산. 그는 신당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10회 마지막에서 팔척귀가 그의 몸에 깃들었죠.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짓밟은 자이자 동시에 그 과거에 짓눌린 자, 지워진 진실과 남겨진 분노,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갈등이 한 몸에 얽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은 신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섭니다. 빛은 흐리고 공기엔 기이한 긴장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찢는 외침이 터집니다.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그 외침엔 명령이 아닌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국왕의 외침이 아니라 진실을 감당하지 못한 한 인간의 절규였죠. 왕은 풍산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안에 깃든 무언가, 팔척귀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원한.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조상이 무언가를 숨겼고 그걸 풍산이 꺼내들었다는 걸. 그러니 풍산에게 소리치면서도 왕은 내심 자신이 드러낼지도 모르는 과거를 무서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왕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1화에서의 왕은 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려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팔척귀의 정체를 밝히려는 그의 의지는 분명했지만 그 안에 자신의 조상이 얽혀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진실이 왕실의 권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그 질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리가 입을 엽니다. 정말 내가 땅에 떨어지던 날 그놈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 질문은 여리가 감정과 진실 사이에서 꺼낸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주의 기원이 닿아 있다는 의심. 그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스스로 묻는 일이었죠. 여리는 알고 싶었습니다. 강철이 짊어진 고통, 그가 꺼낸 이름이 단지 전설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하지만 그 순간 강철은 침묵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리의 눈을 바라보는 대신 그는 진실을 들고 왕 앞에 섰죠. 팔척귀의 이름, 그리고 그 귀가 원한을 품은 자. 강철의 입에서 단단하게 떨어지는 말, 바로 이자겠구나.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왕실이 지금껏 덮어두었던 저주의 정체를 향해 강철이 스스로 불을 지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지 여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들고 왕실을 흔드는 자였습니다. 그 진실이 누군가의 핏줄을, 기억을, 그리고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이 장면에서 강철은 감정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왕실이 감춰온 거짓을 드러내는 칼끝이 됩니다. 그 순간 강철이 꺼내든 진실의 무게는 여리의 결심과 정면으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난 더 이상 경비석 필요 없어. 내가 날 지켜주는 경비석이야. 그 순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기의 결이 달라집니다. 신의 물건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신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고 자신의 생명을 감정에 걸겠다는 서약입니다. 여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경비석을 꺼내놓는 이 순간 이야기의 중심축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경비석은 여리의 삶 전체였습니다. 자신이 무녀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 팔척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 그리고 신이 내려준 유일한 중재물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은 여리는 지금껏 받은 보호를 거부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뜻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가 아니라 너만이 내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 안에는 신뢰와 희생,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연결이 들어있죠. 이 장면은 여리라는 인물이 무녀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에서 다시 구원자로 이동하는 상징적 전환입니다. 이 말을 한 여리는 이제 보호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주를 끝내야 할 사람임을 인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정으로 감당하겠다는 결심까지 한 겁니다. 이 장면을 강철은 아무 말 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멀리 또 한 사람의 눈이 깨어납니다. 비비는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그는 강철의 동생, 이무기, 신이 되지 못한 존재, 그리고 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자. 비비는 말합니다.
강철이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 계집아이가 대체 뭐길래. 비비는 강철의 동생입니다. 이무기로 태어났지만 그 역시 한때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존재. 지금 그는 형이 감정에 빠져 신의 질서를 어기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난도 질투도 아닙니다. 그건 형에 대한 실망도 아니고 오히려 그가 신의 존재임을 포기하는 순간 무너지는 균형을 바라보는 고통이었습니다. 강철은 열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는 인간으로 내려왔고 신의 보호자에서 한 사람의 연인으로 변했습니다. 비비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신의 세계는 그런 감정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상이 열이었다는 건 강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생을 정한 겁니다. 그 말 그냥 죽어다오는 감정 없는 신의 선언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버려야 하는 동생의 결단입니다. 그 무게는 사랑보다도 크고 그 외침은 가장 조용한 절규였습니다. 그 계집아이 때문에 그 말은 질투가 없었습니다. 대신 균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신의 법칙이 무너지는 걸 가장 가까운 존재를 통해 보고 있어야만 하는 고통. 강철은 인간의 감정을 택했습니다. 열의를 지키기 위해 신의 위치를 내려놨죠. 그리고 비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끝이 어떤 파국을 부를지를. 그러니까 비비는 결심합니다.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그 방법이 열의를 없애는 것이어도 그 열이란 계집에만 내게 넘겨주시오. 그 말은 협상이었습니다. 신을 건드리지 않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교환. 풍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열이의 피가 팔척귀의 열쇠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비비는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비비의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열이인가? 아님. 그 열이란 계집에만 내게 넘겨주시오. 그 말을 내뱉은 풍산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형 강철에게로 향한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 형에게 더는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침묵 속의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어다오. 그건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감정을 끊어내야 했던 신의 마지막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든 기억이든 어떤 감정은 지키기 위해 끊어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요. 열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풍산 앞에 선 그녀는 강철을 지키려는 것도 신의 뜻을 따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피로 저주를 끝낼 수 있다면 그걸 감당하겠다고. 팔척귀는 깨어났고 이무기는 흔들렸고 풍산은 만족했고 강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이에서 열이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말 죽어다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저주라기보단 어떤 단념 같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비슷한 생각 드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 해석 하나가 이 이야기를 푸는 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은 부적입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 다음 회차 같이 가시죠.